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영상이겠네요. 아프리카 영화의 가능성에 더해서 이후에 극복해야 할 문제들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두 영상에서 리얼리즘에서 시작해서 아방가르드 영화도 봤고 약간 몽환적인 판타지적인 게 섞인 영화까지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르들을 이렇게 거쳐온 느낌이죠. 이러한 다양한 경향을 거쳐서 지금 현재 아프리카 영화라고 했을 때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프로퓨처리즘입니다. 사실 이거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미술과 다른 기타 예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은 굉장히 쉬워요. 아프로 플러스 퓨처리즘 이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특유의 문화와 역사를 새로운 현대 기술과 융합시킨 스타일을 의미를 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젊은 힙한 스타일을 가지고 아프리카인이 억압받았던 비극적인 역사를 좀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SF와 테크노와의 결합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해요. 아니면 굉장히 판타지적인 상상력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냥 결국 결론은 간단해요.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아프리카 영화를 좀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프리카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보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고 현대적인 감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요. 자,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아프로퓨처리즘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많은 젊은 감독들의 작품을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아프리카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플러스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한몫하게 되죠. 젊은 아프리카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구체화시킬 만한 어떤 비용이라던가 여건이 안 돼서 좀 어려웠다면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제작비와 그리고 배급에 드는 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막 비싼 영화 카메라가 아니라 간단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꼭 수익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 자신들의 작품을 그냥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찾아서 볼 수 있기도 해요. 자, 저 밑에 여러 편의 작품들을 제가 쭉 예로 써놨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 작품들을 유튜브에서 치면은 자막이 없는 경우는 있었지만 영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로 참고 삼아서 한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좀비스라고 하는 발로지의 작품이에요. 저거는 뮤직비디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의 느낌으로 상당히 흥겹게 흘려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프리카의 어떤 현재 모습을 담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감각이 상당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아프리카 영화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상,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많이 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죠. 좀 더 판을 키우고 더 많이 밖으로 나가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지원과 투자, 프로듀서들의 개입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프로퓨처리즘이 제대로 상업화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 저의 최애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큰 기대 없이 봤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스트릭트 9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닐 블룸캠프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요하네스버그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그 역사에 굉장히 현대적인 감수성을 더해서 재미있게 만든 작품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겁니다. 1982년 UFO가 요하네스버그 상공에 출몰했다. 저 포스터에 보이시죠? 네, 건물 위로 UFO가 왔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UFO가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군이 동원이 돼서 헬기를 막 붙여서 UFO 안으로 진입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엔 엄청난 수의 외계인들이 난민이 된 상태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을 이제 구출을 해 오게 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지구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구역을 만들어서 일종의 감시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난민촌. 그리고 난민촌이 슬럼화 되어가는 현상. 어때요? 요즘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난민을 대하는 모습, 혹은 뭐 유럽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그 평화와 안정을 찾아온 난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는 지구인이 외계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영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결국은 외계인이 여기서 한 200만 명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요하네스버그 외곽으로 추방이 돼서 격리가 되는 모습은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 북부 외곽 지역이 굉장히 이민자들의 동네인데 슬럼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랑 그대로 닮아 있고, 그리고 그 지구인들이 외계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외계인의 능력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외계인의 사체를 먹는다거나 하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과거 아프리카를 약탈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그 만행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남자 주인공이 그냥 지구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외계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당하면서 그 외계인과 이제 체액이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외계인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면 변할수록 이 사람은 지구인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일종의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화는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 외계인들도 그대로 있고 이 주인공도 외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끝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혼종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외계인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볼 때는 정말 이 B급 영화의 감수성으로 엄청 깔깔대면서 봤는데 딱 보고 나는 순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가장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프리카 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현재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는요, 지금 아프리카의 감수성에 그 힌트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소재도 고갈되고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1차적으로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연 환경을 영화 촬영지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SF물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딱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블랙팬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CG 처리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아프리카의 풍경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배경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할리우드에서 이제 발리우드로 이어진 영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프리카로 많이 연결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일단 아프리카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영화 제작 편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는데요. 나이지리아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영화를 두 번째로 많이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날리우드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할리우드에 비해서도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를 시작으로 이제는 가나, 여기는 뭐 쿠마우드 혹은 뭐 갈리우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 다 거기에 자리 잡은 영화 스튜디오의 이제 이름을 할리우드처럼 본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간다엔 와칼리우드가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별로 등장도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공동 제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아프리카 영화의 주제와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이미 우리는 봤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아, 동시대 아프리카의 모습을 그냥 가볍게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심각하고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프리카 영화 중에 여전히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다큐멘터리도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과거의 반식민 투쟁의 메시지 이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얘기하자. 현재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만이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으니 서양의 관객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프리카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자, 더해서 영화제도 중요해요. 영화제는 정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렇게 몰랐던 영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아프리카 영화 산업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페스파코. 굉장히 길죠. 네, 제가 뒤에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은 그냥 페스파코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부르키나파소에서 열리는 영화제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튀니지의 카르타고에서 열리는 카르타고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이미 6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꽤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아프리카 영화인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장의 역할도 하고 있죠. 자, 이 두 영화제는 이제 아프리카 영화만을 초청하고 상연하는 영화제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아프리카 외부에서도 아프리카 영화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규모로 열리기도 하고, 혹은 큰 영화제 안에 아프리카에 좀 할애된 섹션을 두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매년 프랑코포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열려요. 거기서도 보면은, 아주 작은 규모지만 프랑코포니 영화제라는 게 항상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좀 이용하시면 낯선 아프리카 영화를 좀 접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했죠? 어떻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항상 걱정할 부분도 있고 이면이 있는 거죠.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상황이 괜찮아요. 하지만 많은 이제 국가들은 여전히 자본의 부족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는 뭐 자본을 받아서 그만큼을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잡고 있는 사람이 좀 입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그 영화 산업의 구조를 좀 긍정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해소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요, 대표적인 감독들이 대부분 유학파 출신이거나 혹은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감독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 많은 감독들이 실제로 프랑스 영화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엘리트라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뭔가 진짜 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감대, 정서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물음표가 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내에도 꽤 많은 영어학교가 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아공이나 나이지리아처럼 소득이 좀 높은 국가에는 영어학교가 또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불어권 국가에도 영어학교가 많이 이제 퍼져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대중화될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 문제로는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영화는 어떤 언어로 개봉을 해야 할까요? 어렵죠. 일단 첫째로 아프리카 내에서의 토속어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흥행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한두 개의 토속어만 선택해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영어나 프랑스어로 영화를 연출하고 개봉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식민지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언어가 영어와 프랑스어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자막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에 아직 문맹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또 함부로 달 경우에는 또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의 문제죠. 여성 감독의 절대적 부족입니다. 물론 애틀랜틱스의 마티 디옵 같은 감독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여성 인권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들이 그 영화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도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성 인권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여성인들이 배출되어야 아프리카 영화의 소재도 다양해지고 훨씬 더 또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아프리카 영화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소박한 바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저런 게 아프리카 영화였어? 저 감독이 아프리카 사람이야? 한번 볼까? 요런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화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양성을 좀 더 확보해 드리고 좀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